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게요. 자, 올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두 달 정도 베트남의 이미테이션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그때 좀 다소 경직됐었죠. 대수롭지 않게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 이유가 그동안 베트남의 이런 단속, 이미테이션 상품 단속이 정기적으로 계속 되어 왔었고, 단속 이후에 판매를 또 상인들이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익숙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뭐 이러다 말겠지 하는 분위기가 많았죠. 혹자는 이미 베트남의 고위층이 상당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 분위기는 또 사라질 것이고 잠깐 반짝하다 말 것이고 판매는 어려움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안청의 짝퉁 단속은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죠. 익숙한 상황입니다. 한인들의 우스갯소리로 뭐 공안들 지갑 비었으니까 한번 훑어야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왔어요. 왜 베트남은 이미테이션 시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을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파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와 짝퉁 시장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베트남의 대미 무역 수지를 확인하지 않고선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도표에 보면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금액, 그러니까 대미 무역 수지죠.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금액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불균형이 심각하게 일어나 있죠.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고 중흥하려면 외국과의 무역 격차를 해소하고 자국의 상품을 외국에 많이 파는 그런 결국엔 상업하고 비슷한 면모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정치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이 무역 착취를 멈추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선 왜 날강도냐 왜 이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착취라고까지는 좀 표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라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미국 국채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물건은 팔지는 못하고 사기만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바꾸는 게 맞는 거죠. 베트남도 아쉬운 게 없다면 트럼프의 말을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베트남 GDP의 30%에 육박합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리면 살아남기 힘든 수치죠.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죠. 당연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착취를 멈추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미국이 베트남에 원하는 건 뭐냐? 이번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관세 협상의 포인트는 몇 가지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관 조작국 행세를 멈춰라. 중국이 대미 관세가 세니까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제3국으로 이주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미국에 판매를 해왔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원산지 세탁과 관세 회피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걸 차단하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실물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강화를 요구한 것이죠. 말이 어려운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옛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나라도 한일협정 전에는 정식 저작권 없이 일본 애니메이션 가져다가 TV에서 방영도 했었죠. 마징가, 그랜다이저, 코난 전부 그냥 방영했어요. 이거 저작권 없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정당한 저작권 보호를 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셋째, 미국 농산물, 옥수수, 밀, 콩 등 MOU를 체결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나 미국산 공산품 구매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죠. 베트남도 다급해지는 거죠. 베트남은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 대부분 무관세고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저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옵션으로 미국의 보잉 여객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을 협상안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결국 이미테이션 시장인데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경중을 두고 있냐, 무게를 두고 있냐 이런 문제인데 이 내용이 미국과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거의 세 가지 키포인트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호치민의 사이공 스퀘어를 악랄한 시장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곳은 유조 상품의 허브다. 또 이렇게 발표하면서 매년 발표하는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사이공 스퀘어를 올려버려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트남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죠. 베트남 총리는 즉시 부총리, 선 총리죠. 이 문제를 전임시켰어요. 그리고 부총리는
직속 TF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상표권 보호 조치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보려면 이 선 부총리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관련 부서 행정 책임자니까요. 이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베트남 외교대학 학사를 마쳤고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관계 석사를 땁니다. 아시다시피 콜롬비아 대학은 아이비리그에 속한 세계적인 명문 중에 명문이죠. 뉴욕에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고, 한마디로 뉴욕 유학파죠. 가기 힘든 대학이에요. 선 부총리는 부총리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겸임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국내외 여러 업무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베트남의 분유 브랜드 600개를 뒤집었어요. 함량 미달 제품을 엄청나게 적발했고요. 또 밀수 상업사기 위조품 단속을 관장하는 389위원회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389위원회가 뭐냐면 전국 단위의 단속 작전 지휘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어떤 특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짝퉁 불법 무역에 대한 관련 보고를 총리에게 직보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재무부, 공안부, 산업무역부, 세관, 시장감시국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경제특검 같은 법 정부기관이에요.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 법률을 강화하고 법 제정에 입김을 넣을 수도 있다. 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2025년에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베트남의 모습과는 다른 성역 없는 조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상표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슬로건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다. 어디든 예외 없다. 누구든 어디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역의 어떤 상권, 뭐 어떤 쇼핑몰은 베트남 고위층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했죠. 근데 이제 그런 성역을 없애자. 그리고 그런 비호를 해주는 고위권까지 수사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대처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게 말뿐인가? 베트남이 늘 그래 왔지 뭐 또 똑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동안 건강식품 단속도 판매자를 처벌하거나 뭐 만든 제조업체를 처벌하거나 이런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뭐 벌금이나 뭐 기소가 될 수 있었겠죠. 상인선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속에서는 고위공무원이 더 많이 잡혔어요. 23명의 고위공무원이 기소됐어요. 이 기소된 사람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전 식품안전국장,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들, 뭐 부식품안전국장, 뭐 센터 부국장, 교육센터 국장, 식품중독감시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죠. 식품안전국장 이 사람은 60억 동 이상 뇌물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이쯤 되면 고위직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규모 면에서 위조시장하고는 체급이 달라요. 엄청나게 크죠. 그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시장 전역으로 위조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레고, 아이들 장난감, 아니면 세제, 삼성전자 제품도 가짜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한다고 해요. 쇼피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실제 짝퉁샵도 집중 단속 끝나고 난 후 다시 단속된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멈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미국의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베트남에서 지금 관세 협상은 일단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상표권 보호에 대한 약속, 이걸 지켜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관세를 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이번에 완벽하게 미국의 손을 들어줬어요. 베트남의 외교 특성이죠. 그러나 결국엔 지금 중국을 굉장히 패싱해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보면 베트남 정부가 과거처럼 어물쩡거리면서 이 문제를 예전처럼 방치할 것이라는 생각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큰 비중으로 요구하는 것이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이다. 그냥 뭐 어떤 물건을 우리 걸 사달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농산물도 사달라. 그런데 베트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국하고 친하지 마. 그리고 중국 제품 팔아주지 마.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상황을 선 부총리는 성역 없는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 베트남 이미테이션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전망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금 문제나 지역 합병이나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제 베트남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죠. 그 기세가 상당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베트남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답할 수가 없을 텐데요. 유수한 선진국들의 경제 폭망,
신흥국들의 등장,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